몰상식한 사람 한 명과 네. 상식적인 사람 99명이 모여있으면 몰상식한 한 사람이 다 이겨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예,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 나라 이 세상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한 줌. 네. 하지만 그 한 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의 삶,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못 이해할 때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잘 산다고 하는 거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옛날에 저기 이제 아프신 분들 네.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성체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성체 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픈 분들 기도하는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시골 이제 성당에 있을 때 시골길을 쭉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봉사하시는 자매님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봉사하시는 자매님이 신부님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랬더니 조그만 시골 마을이 보여요. 예, 그 중에 2층 집이 보입니다. 2층 집. 네. 저기 2층 집 보이시죠? 예, 빨간 지붕 예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신부님 저 집 되게 잘 살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저 집 되게 잘 살아요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1번 이웃 사랑하고 네. 이웃과 가진 걸 나누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두 번째 2번 돈이 많은 사람. 네. 라고 할 때 몇 번이겠어요? 아마도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 집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라고 할 때 이 뜻을 1번 뭐 이웃 사랑하고 가진 걸 나누고 이 1번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다 2번으로 알아듣죠.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네. 돈과 권력 뭐 이런 거죠.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집 할아버지가 정말 돈이 많고 네. 옛날에 독재 정권 이 시절에 군부 독재 때 장관도 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요. 잘 사는 건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구 하나 불행해지지 않고 함께 잘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렇게 어우러져서 다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배타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배타적인. 왜냐면 모두가 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은 나만 돈 있는 거예요. 나만 권력 있는 거죠. 왜냐면 다 평등하면 권력이 안 나와요. 권력은 격차에서 나와요. 격차에서. 그렇죠. 권력은 격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돈이 있다.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위가 같아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만이라고 하는 나만. 네. 남들보다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배타성과 차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 살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갖고 있는 거. 남들은 불행해도 나만 행복한 거. 남들은 굶어도 나는 먹는 거. 남들은 다른 집 자식들은 죽어도 내 자식은 살아남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개념이 돼버렸어요. 근데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죠. 잘 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공동선.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야죠. 다 함께. 정치는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고 모든 법과 제도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종교와 정치를 타락시키냐면 3단 논법 생각합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 아시죠? 네.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1단계 하느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다. 네. 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혹은 뭐 불가에서는 뭐 부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느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1단계는 다 공통돼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종교가 있건 없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거기서 갈리는군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삶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나만 차별적으로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3단계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배타적으로 돈과 권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뭡니까? 타락한 종교였어요. 타락한 종교. 이 타락한 종교는 1단계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고 네. 2단계 때문에 타락해요. 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공익도 없고 공동선도 없어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나만 돈, 나만 권력을 갖고 있는. 근데 그 2단계에서 나만 권력을 네. 갖고 싶다. 이건 모든 인간의 태초의 원초적 죄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회 상황과 맞물려서 요즘에 더 심각하게 되죠. 가는 것 같아요. 예. 개인주의가. 그렇죠. 왜냐면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권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등한 구조를 바라지 않아요. 차별적 구조를 만들어요. 왜냐면 차별적 구조 안에서 권력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서 점점점 뭐가 됩니까? 공동선이나 공익이라고 하는 공공의 감수성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먹어야지, 함께 누려야지 이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나만 먹어야지, 우리만 먹어야지, 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2단계가 우리가 함께 잘 산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여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는 순간 3단계 우리에게 배타적인 돈과 권력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하느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정치. 정치는 아까 정치와 종교가 쌍둥이라고 그랬죠? 네. 하느님이 인간을 잘 살게 해주신다. 이것처럼 정치는 인간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예. 그게 정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쟤보다 내가 더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결여된 격차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면 세 번째 3단계에서 정치는 뭐 하겠습니까? 3단계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이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정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고 왜냐하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이 인식 안에서는요. 정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도 특정 계층, 특정한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들을 잘 살기 위해서 소비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것이 정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의 타락. 그래서 3단 논법 안에서 이 두 번째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이걸 바로 잡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타락한 종교에서 바른 종교로 나아가는 거 또 타락한 정치에서 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공공성의 회복, 공익의 회복, 공동선의 회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도덕 교과서를 배우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도덕 교과서에 있었고 그걸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능력주의, 차별 이런 게 좀 더 부각이 되고 남들과 함께 다 같이 살면 너 좌파니? 이런 이상하게 공동선을 정치적 이념 좌파 우파로 갈라놓는 이상한 개념이 지금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처럼 생각하는 이제 친일파가 자기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걸 이거 좋겠다라 갖고 이제 반공으로 갈아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권력, 배타적인 권력, 차별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별적인 세상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성을 얘기하는 공동선과 공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차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격차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자꾸 평등을 얘기해요. 격차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공동선, 공익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자꾸
이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수평화시키니까요. 이 수직적인 개념이 되는데 수평적으로 만들으니까 이 눈의 가시들이죠.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좌파, 빨갱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이 시대에 저 사람 좌파야 하면 그거 칭찬인 거예요, 사실. 아, 저 사람은 공동선을 위하는 사람이고 공익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저는 좌파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종북 좌파 심지어 거기까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공동선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공공성을 이 좌파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사회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저 사제니까.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보고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골수 빨갱이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권력화, 차별과 격차를 통한 권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인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가요. 뭐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쪽에 휩쓸려 가 있어요. 네. 정치 그래서 선동 때문에. 이 시대 정말 문제들이 뭐냐면 아까 이제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는 거 안에는 도덕성의 결여.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도덕성의 결여예요. 인간의 삶을 자꾸 배타적인 어떤 차별적인 권력과 돈 그런 부유함에 찾으니까. 근데 사실 도덕 윤리 과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국영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말 되게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열심히 국영수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가거나 해갖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류들이 다 뭐냐면 도덕성을 결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예, 하필이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주무르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들, 제도들,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도덕,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결여되는 거죠. 거기서 배운 사람들, 열심히 그냥 공부한 사람들, 윤석열 서울대 나왔잖아요. 예.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어쩌거나 뭐 사법고시 구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안에 도덕성 결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도덕성 결여라는 표현 안에는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 법도 중요한데 또 아까 이 처벌의 문제와도 연결되지만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내가 가난해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죄 안 짓고. 그럼 사람들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가난하게 살면요 존경받지 못해요. 아니 요즘에는 너 도덕적인 사람이야 하면은 굉장히 꽉 막힌 사람으로라는 느낌이고 너는 참 정직해 하면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래 뭐 있어 뭐 야, 니네 아버지 검사야? 이런 거. 뭐 인생 뭐 있어? 나도 뭐 결혼 잘해야 검사랑 결혼해서 김건희처럼 팔자나 피지.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 들었어요. 뭡니까? 도덕성의 결여고 가치가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뭐 지위가 낮아도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도덕성, 윤리, 가치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누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한탕 한탕주의만 잘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처벌 얘기도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치국가 안에서 이런 도덕성과 윤리를 바로잡는 어떤 또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법치국가 안에서 이런 법적인 정의가 또 바로 세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은 약자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고 약자를 섬기라고 만든 겁니다. 섬기라고. 섬기라고. 예. 와.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정의와 복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예. 정치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 방법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예. 섬기는 정치라고 한다면 가장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권력은 휘두르라고가 아니라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야겠죠. 예. 권한. 예, 최대한 활용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 이거 보니까 권력의 한계, 공동선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두르는 것과 섬기는 거 전혀 다른 거죠. 형태가. 물론 향하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향하는 건 공통적이지만 네. 예, 휘두르는 권력은 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고, 섬기는 권력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떠받들 수 있는. 이게 바다가 평평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다가 평평한 건 바다 밑바닥이 수영장처럼 평평해서가 아니에요. 물은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치는 예, 물이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서 바다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존엄성의 평등함, 이게 바다가 평평한 거예요. 다만 물이 가장 깊은 곳부터 채워주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참 잘못 뽑았어요. 인성이상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도 뽑아준 사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했던 기억 안 나는데, 세뮤얼 뭐가 했나? 그 수준에 맞는 정부, 그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됐다는 그런 사실 안에서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또 반성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치 지도자의 교체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냥 썩은 열매가 맺는 것은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만 없앤다고 될 게 아니에요. 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고쳐야만이, 그래야만이 나중에 좋은 열매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뉘우침, 반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 토양 자체가 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공동선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가야죠. 거기에 제일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오히려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꼭 사제, 뭐 목사, 뭐 스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 다 아울러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에.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를 가리켜서 정치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옆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빵을 하나 주면 한 사람 먹이잖아요. 네네. 정치를 통하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참여는요, 모든 국민들의 헌법이 보장한 참여, 이 의무, 아니 권리. 그렇죠.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하는 거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뭐니까?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종들은요, 만들 주인마님 얘기할 때 종이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이 종놈이 여기 껴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주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주인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모두 국민들의 권리인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종교인들, 신앙인들 다 포함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을 또 도덕적인 또 이런 풍토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시는 저 썩은 열매, 윤석열이라고 하는 썩은 열매가 자라지 않도록, 그 토양은 또 썩은 검찰이죠. 이 썩은 검찰이 다시는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좀 더 갖고 나가는 이 반성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이거는 붙들고 가야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희망찬 세상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어줄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요즘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있습니까? 굉장히 그 뭐 딱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죠. 막, 이렇게 막 폭동도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또 반란 동조 세력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또 보면 몰상식 판치고, 상식적인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 근데 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또 동조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죠. 예.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들한테 눌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혼돈 속에서 이 자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예. 예.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이제 저 사제니까 이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면 그거 사실 질문에 있었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용기를 내라.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굉장히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 막 바람 조그만 조각배에서 막 시달릴 때였어요. 예. 그 속에서 뒤집어지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때였습니다. 이 시대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들려주신 말씀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본질을 봐야 돼요.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때 이제 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와라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갑자기 막 거센 파도가 딱 들이치니까 그걸 보고 물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해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제 구해주는데 본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엉뚱한데 돌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몰상식한 사람 한 명과 네. 상식적인 사람 99명이 모여 있으면 몰상식한 한 사람이 다 이겨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와 이런 게 있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한 사람과 네. 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99명이 있으면요. 예.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한 명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시끄럽고 막 폭동이 보이고 막 완전히 몰상식하고 좀 모렴치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한 줌. 네. 하지만 그 한 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인 겁니다. 혼돈의 시대처럼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를 셀프로 만드는 게 이제 윤석열인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좋게 얘기해서 들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당장은 불안하고 그래도 조급해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본질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10만이 산삼캐는 10만이 예. 한 10만이는 산삼만 알아요. 정확하게. 다른 약초들은 다 몰라요. 이 사람과 네. 또 한 명의 10만이는 5만 가지 약초는 다 알아요. 근데 산삼만 몰라요. 누가 산삼을 캐겠습니까? 뭐 첫 번째 10만이겠죠. 당연히. 네. 다른 건 몰라도 산삼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산삼을 캐요. 그렇죠. 근데 산삼은 모르고 다른 것만 알고 있으면 산삼을 못 캔단 말이에요. 되게 혼란스럽고 정말 요즘 막 사건 사고 옛날 같았으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이 안에서 더 뭐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한데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요,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선명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못 보는군요. 이 현관 앞에서 예.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요. 네. 근데 주머니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네. 열쇠가 잘 안 꺼내지죠. 예. 막 뒤적거려야 되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열쇠만 있어요. 네. 그러면 너무 쉽게 끊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들잖아요, 별. 예. 왜냐하면 공기가 무슨 오염돼서가 아니에요. 서울이 너무 밝아서 지표면의 빛이 하늘의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예.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 보이는 거고,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들어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시골에 가면 별도 잘 보이죠. 왜냐하면 시골은 공기가 맑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골은 별게 없어요. 시골은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함. 예,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시킬 때,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걸 붙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되길 바라죠. 그 많은 걸 막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 때문에 자살하거나. 네.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그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많은 걸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업 때문에 자살한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자식이 잘 됐어도 이게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될 때 이럴 때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본인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잊고 본인 혼자의 입신양면으로 잘 된 줄 알고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쟁 사회 안에서 격차와 차별을 부추기는 속에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공공성, 공동선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인격적인 뭐 인성, 네.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실 당사자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부모님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차별적인, 배타적인 그런 지위와 돈인 거죠. 자식 잘 산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남들보다 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쟁 사회 안에서 남보다 더 이렇게 체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학업 때문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거 공부 안 해도 돼. 그래,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바라보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단순화시키고 좀 비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 그럼 법치국가 안에서 단순함을 통해서 선명함을 갖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법대로. 지금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장들. 뭐 대화와 타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악은요, 네. 악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다양성은 타협의 대상이지만 사악함, 네. 악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다양성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자꾸 얘기하면서 수많은 막 주장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좋아요. 그 수많은 것들 안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뭡니까? 법치국가처럼 법대로 합시다예요. 법대로 합시다. 지금은 이제 이 반란 세력들이 뭐라고 해요? 헌법도 무시해버려요. 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헌법 위에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인데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그럼 명확해집니다. 뭐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좋아하잖아요. 그 전에 권력자들이 윤석열 탄핵 이전에는 자기들이 막 법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이 뭐냐? 국민이죠. 네. 국민이 주인이니까.
뭡니까? 국민의 양심과 상식. 그래서 양심과 상식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것도 주장들 거기에 매몰돼 갖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상식에 비추어서 저게 맞는 건지 윤석열이라는 자가 하는 짓이 맞는 건지 양심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상식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선명해지고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인 거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양심과 상식인 거죠.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것들이 막 가짜,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 식으로 뭐 또 선동하듯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막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그러니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예.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simple is the best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진실은 정말 아무리 가둬놔도 금세 빛을 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정말 빛이 안 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그냥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은 그냥 가리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용태 신부님과 함께 정치와 신앙 굉장히 이제 무거운 얘기를 다뤘는데 너무 신부님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2025년을 사는 이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또 이렇게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또 노벨문학상 타시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면서 또 그 위로가 아닌가.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가. 이 수상 소감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 세상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고통 속에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내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밝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있지 않겠는가. 우리 소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응원봉은 이미 우리 안에 양심으로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안에 그 밝음이 이전에는 촛불의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응원봉의 형식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사막이 아름다운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안에 오아시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적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밝음. 어느 외신 기자가 이 나라는 참 독특하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응원봉 들고 나오는 소녀들을 보고 아마 한 말 같은데,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지 않고 밝음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신년스럽다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는 그래요. 우리 120년 전에 을사늑약 있었고 또 240년 전에는 막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년스럽다가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을사년은 을신년스러운 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밝음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특별한 한 해, 아니 앞으로 그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기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 출연해서 세상이 나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밝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들의 밝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정치인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5년 우리 시작점에 있지만 이 2025년의 주인공으로서 또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또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더 밝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의 위험한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극우 세력들로 인해서 어지럽겠죠. 하지만 상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본질을 보고 앞으로만 달려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찬란하게 빛날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충청 2025년 특집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불의와 함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언론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많은 분들 힘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충청.